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 이혼하고 현재는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생활은 7년 정도 했고요. 남편하고는 연애 기간 포함해서 10년 만에 헤어졌네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심지어 생사조차 알지 못해요. 저희가 헤어질 때 정말 원수처럼 헤어졌거든요. 사실 남편과 헤어진 원인은 돈과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돈이 엮여 있지 않았다면 이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돈이라는 게 사람을 욕심 가득한 괴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에 헤어질 결심을 했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 몸도 마음도 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딸아이가 또래에 비해 철이 들어 엄마 생각을 많이 해주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야 심신의 안정이 찾아왔죠. 저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에게 갖은 무시와 구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 결혼에 있어서도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고아와 당신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자체를 포기할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 저랑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자기 엄마를 설득했어요. 심지어 저에게 만약에 계속 우리 엄마가 허락 못한다고 하면 우리 그냥 도망가서 자기 할머니 모시고 우리끼리 살자 라고 했는데요. 그땐 솔직히 감동했어요. 저는 할머니 없이 못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한날 한시에 제 곁을 떠나고 유일하게 제 옆에서 저를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셨는데 고모랑 삼촌들이 전부 미국에 있어서 할머니나 저나 가족은 서로가 유일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있으니 괜찮았는데 할아버지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도 제가 없으면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서울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서울로 가지 않았는데 대신 지방대긴 했지만 나름 이름 있는 국립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아 올 A+, 총 평균 4.5로 대학을 수석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방 출신이긴 했어도 공기업에 취직해 나름 잘 나가는 손녀딸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할머니와 둘이 살았는데 제가 입사하고 3년 정도 지났을까? 서울에서 파견 온 남편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남편 역시 서울에서 왔기에 외롭고 모르는 것 투성이라 거의 저랑 붙어있다시피 했는데 그러니 남녀가 통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저희 할머니도 그 사람을 참 좋아했는데요. 제가 대학도 졸업하고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어서니 저를 시집 보내고 싶어 안달이 나셨거든요. 그러니 남자친구라고 남편을 처음 집에 데리고 갔을 때부터 할머니는 남편을 사위로 점 찍으셨는데 할머니 눈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서울 총각은 형제가 어떻게 되나?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고? 아, 네.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 한 명 있습니다. 그래. 여동생은 시집 아직 안 갔지? 여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나? 네. 여동생이 대학을 휴학하고 복학하고 반복해서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아요. 여자는 시집 가기 전까지 이왕이면 부모 품에 있는 게 좋지. 우리 수연이는 품어줄 애미애비가 없었지만 우리 서울 총각은 부모님 두 분이 다 있어 좋겠네. 할머니,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하셔? 나는 할머니가 있잖아.
정작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괜히 그래. 할미는 늘 네가 짠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서울총각 우리 수연이 진짜 착하고 야무져. 알죠. 제가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걸요. 그리고 서울총각 말고 지훈아 라고 불러주세요. 할머니가 계속 서울총각이라고 부르시니까 거리감 느껴지는데. 그래? 그럼 그럴까? 나는 서울총각, 아니 이름이 뭐라고? 지훈이요. 그래, 지훈이가 부담 느낄까봐. 그런데 원래 서울총각들은 남자들 이렇게 싹싹하고 말을 잘해? 우리 수연이는 선머슴인데. 지훈이는 사람이 참 부드럽네. 아닌데? 수연씨 엄청 애교도 많고 상냥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지훈씨, 왜 사실인데. 그리고 할머니, 저 여기 자주 놀러와도 돼요? 다른 데서 데이트하는 것보다 할머니랑 셋이 이렇게 밥 먹고 얘기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요. 원래? 그럼 나야 좋지. 이참에 아예 내 집에 하수구래. 정말요? 저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저 오늘부터 당장 할래요. 아유, 그럼 그럴래? 남는 게 방인데. 그렇게만 한다면 나야 좋지. 내가 아침 저녁으로 만난 밥상도 차려주고 나는 안 볼 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둘이 꽁냥꽁냥 해. 할머니 그만해. 주책이야 진짜. 이렇듯 할머니는 남편을 살가운 서울총각이라며 좋아했고 남편 역시 저희 할머니에게 잘했어요. 저희 할머니를 보면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가 생각난다며 어떨 때는 저보다 저희 할머니를 더 챙겼는데 그래서 더 남편이 좋았더랬죠. 그러다 남편의 파견 근무 기간이 끝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서울에 올라가서 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대학도 서울로 안 간 제가 그걸 용납할 리가 없었고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남편과 헤어졌는데 그렇게 막상 정말로 이별을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거의 매일 붙어 있다시피 했기에 눈이 닿는 곳마다 허전했고 밤엔 혼자 소리죽여 울기도 했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미국에 있는 고모네에 가야겠다고요. 그때 고모가 조카를 낳았는데 노산이라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미국에 간다고? 그래, 네 고모가 늦게 알을 낳더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가 보다. 거기는 산후조리 그런 것도 없대.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고모 산후조리하러 미국에 간다고? 아니지. 이제 가면 나는 거기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너도 그만 청승 떨고 서울 올라가서 살아. 지훈이가 결혼하자고 했다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이제 나는 할머니랑 같이 못 산다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 더 살아. 너는 인자 네 좋다는 남편이랑 살아. 할머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고모랑 통화한다. 통화해라.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는 줄 알아. 그리고 이거 사. 나도 늦게나마 딸이랑 좀 살자. 미국은 나 같은 노인들이 대우받고 편하게 산대. 일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 영어도 못하잖아. 못하긴 뭘 못해? 땡큐, I'm sorry. 잘만 하는구만. 좌우간 나는 말했다. 괜히 할미도 없는 시골 바닥에서 몽룡이 기다리는 춘향이 하지 말고 서울 올라가. 회사에 말해서 서울 보내달라 해. 그게 말한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서울에서 여기 오는 건 쉬워도 여기서 서울 가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야. 왜? 이제 딸이랑 살러 미국 가려고 하니까 내가 귀찮은가 보지? 그래, 귀찮다. 내가 손녀를 도대체 몇 년을 키우냐? 이만큼 키웠으면 어지간한 친모보다 많이 키웠지.
그렇게 할머니는 갑자기 고모가 있는 미국에 간다고 했고, 고모한테 전화해서 물으니 할머니 말이 맞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한테 같이 살자고 했다는데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긴 했거든요. 제가 대학을 갈 무렵이었는데 그땐 고모가 저 서울로 보내고 할머니는 미국으로 오라고 했는데 그땐 할머니가 제 걱정이 돼서 안 간다며 못 간다고 했어요. 그때도 고모가 엄마가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똑똑한 애가 대학도 못 가는 거야. 아깝잖아.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애를. 라며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땐 할머니가 그건 제 선택이라며 서울이든 여기든 될 놈은 된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저렇게 시집가라고 태도를 바꿨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도 어떤 다른 마음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정해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건지 할머니는 정말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저는 혼자 남았는데 그때 영화처럼 남편이 내려와 자기랑 결혼하자고 또다시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이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따로 연락을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정도 장거리 연애를 하며 저는 서울 본사로 이직하기 위해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서울 본사로 가게 되었을 때는 예비 시어머니한테 결혼 허락을 못 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것도 고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사실이었지만 제 스스로 고아라고 인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에 자존심도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결혼 자체를 다 포기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저를 위해 자기 엄마와 천륜까지 저버릴 만큼 싸움까지 벌였다는데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하셨어요. 하지만 허락만 하셨을 뿐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무시라면 무시를 하고 구박을 할 거면 구박을 하시지 시어머니는 그걸 전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가족은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저보다 1살 많은 신우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비슷했는데 일부러 와서 부딪혀놓고 제가 그런 것처럼 생쇼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만 나쁜 사람으로 몰았고 또 가족들 사이에서 저를 따돌리며 유치한 짓은 골라서 다 했는데 거기서 그나마 시아버님이 저를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은 여전히 저만 바라보는 사람이라 그게 큰 위안이었는데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이 사이가 별로인 듯 보이더니 결국엔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사라져 버리셨는데 남편이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안 계시는 게 아닐까? 남편과 저는 예측할 뿐이었는데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아버님은 재산도 그대로 두고 당신 몸만 나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편인 한 사람을 잃고 더 심해진 시집살이와 신우 눈치를 봐야 했는데요. 그렇게 2년을 사니 아이가 생겼고 할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미국 생활은 당신이랑 맞지 않는다며 진작부터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셨는데 고모가 말려서 타이밍을 보다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옳았구나 하고 한국으로 오셨더라고요. 진짜 말도 마라. 너 눈치채고 있었지? 네 할머니 너 시집 못 간다고 나 팔아서 미국 온다고 한 거야. 그리고 내내 갑갑하고 따분하고 너 보고 싶다고 힘들게 지내셨는데 이럴 때 아니면 나는 또 언제 우리 엄마랑 살아보니. 그래서 설득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집애 네가 임신했다고 하니
네 할머니 애 같아더라. 누가 소녀바보 아니랄까봐. 진짜 질투나. 그랬어요? 그래도 저는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는 게 좋아요. 고모도 아시잖아요. 저랑 할머니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 그래.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할머니 나이도 있고 지병도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 너 힘들겠지만 할머니 좀 잘 챙겨줘. 나 우리 조카 믿어도 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손녀 사유도 있으니 나는 이제 걱정 안 할란다. 임신 기간 행복하게 보내고 꼭 순산해라. 고모는 내심 서운하지만 저를 믿고 할머니를 보냈다는 듯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저 역시 다시 할머니랑 살고 싶은 마음에 남편한테 얘기하고 할머니를 사울집에 모셔와 살고 싶었는데 그땐 할머니가 딱 거절하셨어요. 내가 뭐하러 니들이랑 사니? 나는 가끔 너 잘 사는 것만 보면 된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살아보고 싶어. 내 평생 혼자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우선은 너 지훈이랑 잘 살고 애기 낳으면 그땐 할미가 올라가서 네 산후조리 해주고 오고 가고 우리 그렇게 살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저도 남편도 직장 문제도 있고 갑자기 주거 환경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그땐 할머니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게 어디야. 이젠 자기가 할머니 보고 싶을 땐 미국보다는 쉽게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우리 나중에 나이 더 먹으면 그땐 우리가 내려가서 할머니랑 같이 살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아이를 생각해서 그럴 순 없지만 나중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자기 나 몰라? 나 자기 할머니 되게 좋아해. 이렇게 남편이 말을 해주니 그게 참 고마웠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해도 참고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됐어요. 하지만 시간은 그런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는데 제가 딸아이를 낳고 육아하랴 일하랴 결혼생활하랴 바쁜 와중에 할머니는 지병으로 인한 노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혼자 계시는 동안 의식을 잃었고 이웃분이 발견하시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는 위급한 상황으로 바로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렇게 할머니는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는데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어요. 게다가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게 혼자 계실 때 그런 일이 생겼다 보니 그 점도 저에겐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특히 고모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하지만 고모는 제 탓이 아니라고 저를 오히려 위로해줬고 앞으로 아이 키우면서 잘 살면 하늘에서 할머니가 기뻐할 거라고 했는데 그땐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고 시어머니도 저희 할머니 장례식에 조문을 하러 오셨지만 제가 제정신이 아닌 터라 별로 신경 써드리지 못했는데 사이가 좋은 고부관계도 아니니 그 점에 있어서는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네요. 그만큼 저는 넋을 놓고 할머니의 장례를 마쳤는데 다행히 제가 상주가 아니다 보니 저는 감사하게도 슬퍼만 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남편이 그나마 제가 해야 할 일을 대부분 해줬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온전히 할머니에 대한 애도의 시간으로 보냈는데요. 발인을 마치고 이튿날이 되었을 때 고모가 미국에 가기 전에 처리할 일이 있다며 저에게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사이 6kg 가까이 몸무게가 빠져버렸는데 고모가 너무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수연아, 얼굴이 그게 뭐야? 아우, 이러다 너 진짜 큰일 나겠다. 아니에요. 이제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아, 널 보니 내 마음이 더 안 좋아. 딸이 나도 말짱한데 네가 그럼 고모는 뭐가 되니? 집에서는 좀 쉬었어? 애가 있으니 쉴 수도 없지? 아니에요.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푹 쉬었어요. 근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아무래도 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미리부터 엄마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할머니 앞으로 집이랑 바지랑 땅 있는 거 알지?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된 거 말이죠? 거기에 엄마가 귀한 손녀딸한테 남겨준다고 따로 사둔 땅도 있더라. 그게 500평도 넘어.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너도 몰랐지? 나도 아주 깜짝 놀랐어. 우리 집에 있다가 한국 갔을 때 그때 사둔 것 같더라. 당신 죽으면 뭐라도 더 남겨주고 싶었겠지. 헤이, 고모랑 삼촌도 있는데요. 이건 아예 네 몫이라고 남겨둔 거야. 그래서 이건 네 앞으로 해주고 가려고. 대신 할머니 살던 집은 고모 앞으로 해놓고 밭이랑 땅은 삼촌 주자. 삼촌이 요즘 많이 힘들거든. 대신 할머니 집은 네 마음대로 써. 명의만 그냥 고모로 해두는 것뿐이지 고모는 괜찮아.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왜? 너랑 할머니가 살던 집이잖아. 나 그거 팔 생각 전혀 없어. 나중에 한국 가면 한 번씩 살고 오고 그러려고.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 원래는 장남인 삼촌이 나서서 해야 하는데 괜히 너 보기 미안하대. 자기가 땅이랑 밭이랑 가져가는 게 네 걸 뺏는 것 같다고 하더라. 뺐다뇨. 그렇게 따지면 저야말로 자격이 없죠. 저는 할머니 자식도 아닌데. 야, 너야말로 우리 엄마 자식이지. 우리 엄마가 우리 남매보다도 너를 더 공들여서 키웠어.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사람도 너고. 우리 남매가 그래서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알아? 아빠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두 분이 같이 계시고 너까지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았는데 아빠 돌아가시니까 네가 그렇게 고맙더라. 고마운 걸 따지자면 저야말로 그렇죠. 저는 고아잖아요. 뭐? 네가 왜 고아야? 가족이 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결혼하고 나서 부쩍 그렇게 생각했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별소리를 다 하네. 내가 장담하는데 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 나도 널 막둥이 동생이자 딸이라고 생각했는걸.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진짜 이상하다. 설마 막 시집살이 시키고 그래?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장례식에 왔을 때부터 인상이 별로였어. 이참에 할머니한테 유산 물려받았다고 자랑해. 그리고 500평이면 그래도 꽤 나올 건데. 너 힘들면 그거 팔아서 집이라도 장만하고 아이 교육비에 보태고. 고모도 참, 제가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가 힘들게 장만한 땅을. 저도 고모처럼 못 팔죠. 그러니까 저한테 안 주셔도 돼요. 예, 됐다. 사람들이 그럼 우리 남매를 뭐라고 하겠니? 엄마 살아생전에는 잘 오지도 않는 것들이 조카 앞에 있는 것까지 다 챙겨갔다고 손가락질 받지. 난 그럴 생각 전혀 없다. 그니까 이건 우리 엄마 뜻에 따라 수연이 앞으로 해주고 갈 거야.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땐 할머니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요긴하겠어. 그럼 되는 거야. 고모는 푹 패인 체보를 손등으로 쓸어주며 저렇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모의 그 말에 저는 이젠 말라버렸다고 생각한 눈물을 또 흘렸는데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고모가 해준 말을 전해줬죠. 그러자 남편도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깜짝 놀랐는데요. 뭐? 500평? 난 몰랐는데 언제 그런 땅을 사둔 건지 그걸 내 앞으로 남기셨나 봐. 진짜? 할머니도 참 그렇게 자기가 눈에 밟히고 걱정스러웠나 보다. 그러게 그랬나 봐. 우리 할머니 나만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지? 지금도 너무 보고 싶다. 에이, 또 온다. 그야 듬직한 사위가 있으니 마음 푹 놓고 가셨겠지. 자기 이렇게 계속 울고 아무것도 못 먹으면 그땐 진짜 큰일 나. 나도 알아.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도 나랑 우리 연지를 위해서 당신이 힘을 좀 내. 우리는 당신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 남편은 한결같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500평 땅 이야기를 하고 난 뒤부터는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가 아파트 전세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차도 5년 정도 탄 아반떼였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오늘도 차 고장나서 수리비만 50만 원 넘게 나왔다. 아무래도 이젠 진짜 차를 바꿔야 할 것 같아. 뭐? 5년 탔으면 더 탈 수 있는 거잖아. 그건 주행 거리랑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 거지. 연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왔다 갔다 차로 많이 다녀서 이제 바꿀 때가 됐어. 차에 들어가는 부품도 결과적으로는 전부 소모품이잖아. 그래도 지금 당장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땅 있잖아. 그리고 우리 연지를 위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그렇게 애들이 빨라서 어디 아파트 사냐,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것도 물어보고 친구 사귄대. 뭐? 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애가 자가를 안다고? 그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빠른데. 그리고 애들만 그러겠어? 애들 엄마들도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 대단지 아파트 이번 참에 사자. 내가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 봐봐. 이 동네가 환경도 그렇고 인프라도 좋아서 괜찮은 것 같아. 남편은 점점 그렇게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할머니가 물려준 땅 팔고 싶지 않아.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준 건데 그냥 가지고 있고 싶어. 당신 차랑 집은 우리 힘으로 차근차근 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풀이 죽어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느낀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니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낀 게 맞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어쩐지 시어머니도 저를 전처럼 구박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 보약까지 지어오셨더라고요. 나다. 이것만 주고 갈 거야. 네가 할머니 보내고 하도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잘 아는 한의원에 얘기해서 보약 하나 했다. 이거 꼭 다 먹어. 보약이요? 제 거예요? 그래, 네 거지. 그럼 누구 거니?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라. 내가 아주 볼 때마다 애 같아서 죽어. 어머니. 왜?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니? 그게 아니고 감사해서요. 나도 니네 할머니 돌아가신 거 보고 느낀 게 많아. 그동안 미안했다. 부모 없는 게 네 탓도 아닌데 내가 괜한 짓을 해서. 너 가슴에 대본 많이 박았지? 이제부터는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게. 그러니 이 보약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먹고 기운 차려라. 그래야 나도 니네 할머니한테 덜 부끄럽지. 저는 평소 순진하거나 호구 같다는 얘기를 듣고 살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 말은 꽤나 제 마음을 흔들어 놨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기에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도 크게 변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한테 제가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달라진 행동이더라고요. 이렇듯 돈이 가진 힘은 실로 대단했는데 저는 멍청하게도 그걸 몰랐어요. 이제야 나를 진짜 가족으로 품어주시는구나. 이제 할머니도 안 계시니 시어머니한테 잘하며 이쁨 받고 살면 좋겠다. 이런 순에 빠진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더 상처가 컸어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벌써 그 땅에 대해 알아보고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시세까지 알아봤다는 거였는데 제 앞으로 명의가 옮겨지면서 그 땅에 관련한 서류들이 집 서재에 있었거든요. 세금이나 명의 이전, 등기 같은 복잡한 일들은 고모가 대부분 처리해주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때 챙겨둔 걸 남편이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걸 저 모르게 집에 있는 복합기로 복사하고 시댁 식구들과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며 행복한 꿈을 꿨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쳤는데요. 제가 그걸 알았을 때는 이혼 소송 중이었네요. 그러니까 살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찌나 저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는지. 심지어 3명 정도 땅을 사겠다는 사람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는데 그러고 보니 남편이 자꾸만 땅을 팔자고 저한테 바람을 넣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아는 선배한테 물어봤거든. 근데 그 땅이라는 게 집을 짓거나 뭘 하지 않으면 세금만 나오고 너무 골치 아프대. 가뜩이나 500평이나 되잖아. 우리 그거 팔고 그 돈으로 어디 투자라도 하면 어떨까? 투자? 싫어. 그러다 잘못해서 날리면 나나 당신이나 그런 건 전혀 못하잖아. 난 그냥 우리 연지 클 때까지 가지고 있을래. 에이, 그게 아니라잖아. 그럼 우리는 세금만 내고 살아? 땅이라는 건 원래 시세 좋을 때 팔고 투자하는 거야. 할머니도 결국엔 그 땅 싸게 사서 자기한테 물려주신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할머니는 아마 그 땅을 미련하게 갖고 있기보다 팔아서 우리 고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바라시지 않을까? 우리 집도 없잖아. 집 주인이 이번에 보증금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말이 5천이지. 내가 그 돈 있으면 전세 살아? 집을 사지. 뭐? 집주인한테 그런 연락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다고. 우리 세 식구 집도 없고 차는 똥차에 이게 뭔가 싶더라. 자식이 없으면 몰라도 연지가 있으니까 내가 막 한심해 보이고 그랬어. 자기가 무슨 왜 그런 생각까지 해. 그럼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저는 남편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말처럼 세금 문제도 있고 당장 우리 살 곳도 없는데 시세만 좋다면 파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저도 남편 말에 설득을 당했죠. 말이 5천만 원이지 이건 집주인이 저희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값만 잘 받을 수 있으면 팔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신이 나서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신우까지 총동원되어 제가 물려받은 땅을 팔겠다고 덤볐는데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일한 유산을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했고 고모가 한 말도 있으니 우리 가족을 위해 팔자 싶었는데 그렇게 넉 달이 되었을까? 평당 100만 원씩 주고 사겠다는 회사가 나타났죠. 거기에 시설 좋은 실버타운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평당 주는 돈 외에 10억을 더 얹어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신우는 무슨 로또에라도 당첨된 듯 좋아서 방방 뛰더군요. 그래도 저는 확실한 게 좋았어요. 10억씩이나 웃돈을 주고 땅을 사겠다고 하는 말이 어째 사기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동네와 땅이 있는 지역의 부동산에 물어보니
입지 조건이 좋은 것도 있고 땅이 네모 반듯해서 할머니가 소유했을 때부터 골프장이다 타운하우스다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손녀한테 줄 땅이니 나중에 나 죽거든 우리 손녀한테 얘기하라고 하셨고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나이 많으신 복덕방 어르신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15억 땅을 팔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TV나 여러 매체에서 10억, 20억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게 돈 같지도 않았는데 막상 제가 15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했어요. 꼭 금방 잃어버릴 것만 같고 사기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고 서둘렀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받으면 우선은 시급한 자기 차부터 바꿔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꼭 벤츠를 타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분명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보다 더 신이 나 있었어요. 아니, 저희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보다 더 행복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남편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제 마음은 이상하게 불안해졌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고모에게 연락을 했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믿고 의논할 사람이 고모밖에 없어 그런다며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고모의 대답은 단순했어요. 주변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연아, 네가 팔아서 연지 아빠 말처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파는 것도 좋겠지.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찝찝하고 수연이 네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돼. 땅이 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연이 네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갈대였어요. 가족을 생각하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유산이라고 생각하니 그걸 이렇게 금세 팔아 치우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골머리를 썩는데 남편은 당장 계약을 하러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제가 먼저 시간을 달라고 했죠. 이렇게 휩쓸려서 결정하고 싶진 않다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남편한테 말했는데 남편이 아쉬움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아직은 마음이 좀 그래.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잖아. 물론 당장 우리 차랑 집부터 알아봐야 하는 처지인 건 아는데 시간을 좀 줘. 그래. 자기 앞으로 남겨진 유산이니까 자기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말이야. 이렇게 약속 다 잡아놓고 이러면 나도 나지만 저쪽에서 많이 곤란할 거야. 자기 마음이 최대한 빨리 정해지면 좋겠다. 그럴게. 미안해. 자기랑 어머님이 신경 많이 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결정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자기니까. 그럼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신중하게 잘 생각해봐.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내가 얘기해 놓을게. 고마워. 남편은 말은 저를 생각해주는 것처럼 했지만 표정과 말투는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 왜 내가 미안해 해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랬다 저랬다 했으니 그 부분에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고 남편은 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이미 눈으로는 생각해봤냐? 이게 최선이다. 저를 설득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자꾸 저한테 말을 하면 역효과가 날까봐 참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니 그때부터는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집에 오는지 저랑 딸아이가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날도 술에 떡이 돼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거실에 대자로 뻗어버렸는데 남편 핸드폰이 연신 진동이 들렸어요. 보니까 전화는 아니었는데
무슨 단톡방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편 핸드폰을 감시하거나 체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은 너무 심하게 진동이 와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메시지가 오면 액정이 바로 뜨잖아요. 그렇게 단톡방에 대해 알아버렸고 그 단톡방에는 저만 뺀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있었는데 대화 내용은 온통 제 험담과 제가 물려받은 땅 이야기 뿐이었어요. 정말 대화 내용이 기가 막혔죠. 제가 시간을 달라고 해서 계약 못할 것 같다고 남편이 메시지를 보내니 두 여자가 저를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신우가 오빠 너는 마누라도 제대로 구워 삶지 못하냐? 내 혼수 어떻게 할 거야? 난 오빠만 믿고 마이너스 통장 다 뚫어서 했는데 오빠가 책임져. 라고 글을 남겼는데 신우가 얼마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꼴에 사자 직업 남자 만나 결혼한다고 공을 엄청 들였는데 그 혼수를 제 남편이 해준다고 했나 봐요.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물려준 땅을 팔아 해준다고 한 것 같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땅 팔면 돈이 생긴다는 단꿈에 겁도 없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명품 쇼핑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며 어디 북유럽 보름짜리 여행을 결제해 놨다고 하는데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 같더군요. 그러니 제가 땅 파는 것을 망설이니 난리가 난 거였어요. 자기들은 이미 돈 챙길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돈을 펑펑 썼으니 각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 어떡하든 다시 저를 설득하라며 당신 아들이자 자기 오빠를 달달 볶는 거였는데 그러니 중간에서 남편만 제 눈치 보랴 자기 식구들 압박에 시달리랴 힘들어서 술만 마셨던 거였죠. 그리고 거기엔 남편이 남긴 글도 있었는데 다들 그만 좀 해. 나도 억울해. 내가 번복했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나도 저 사람 땅 팔면 벤츠 사고 아파트 사서 남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도 물거품이 될 지경이라고 라고 적혀있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단톡방은 저한테 판도라의 상자였어요. 본래 판도라의 상자면 마지막에 희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판도라 상자에는 쓰레기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르면 몰랐지 안 이상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는데요. 이미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 무덤을 팠고 저는 거기에 흙만 살포시 덮어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아 남편 핸드폰 속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옮겨놓았고 다음날 남편한테 단톡방 봤다고 그래서 그렇게 빨리 땅을 팔라고 성화를 부린 거냐 따져 물었어요. 뭐? 내 핸드폰을 봤어? 아니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이건 아니지. 그래 그건 아니지. 그래서 여태 당신이랑 살면서 그런 적 없는데 그날은 우연히 봤어. 믿던 안 믿던 자기가 알아서 생각하고 안 이상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네. 오해야. 어디까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한 게 분명해. 오해? 내가 어디까지 봤을 줄 알고 오해라는 말을 해? 자기도 억울하다며. 아, 그리고 자기 나한테 사기도 치려고 했더라? 사기? 무슨? 저는 남편 핸드폰 속 다른 문자도 남편 앞에 보여줬어요. 그 문자는 땅을 사겠다는 업체에게 다른 경쟁 회사가 있다며 10억 정도는 더 줘야 팔 수 있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게 있었는데 기가 막혔죠.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자기가 총대를 맨 거라며 자기는 억울하다고 했고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그저 자기 식구들이 쓴 돈 해결해야 하고 자기도 갖고 싶은 게 많으니 최대한 돈을 땡겨보려고 하는 심상으로 보였어요. 아니, 자기 땅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저는 저런 사람들과 제가 가족으로 묶여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펄펄 뛰며 자기도 엄마랑 동생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며 술술 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킨다고 하는 머저리랑은 더 살고 싶지 않다며 어차피 전세 보증금 때문에 집에서도 나가야 할 판이니 이참에 갈라서자고 했어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더는 부부이자 가족으로 한 집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었는데 저는 됐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시어머니가 회사까지 찾아왔더군요. 보통은 전화로 할 만도 한데 그날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까지 하며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앞뒤 다 자르고 큰 소리를 쳤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도박을 했거나 바람이라도 났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무슨 짓이냐며 왜 밑도 끝도 없이 소리를 지르냐고 따져 물었는데요. 저 역시 꿀릴 것이 없었기에 결국엔 제 망신인 걸 알면서도 다 이야기했어요. 고아라고 무시하더니 할머니가 남겨준 땅에 눈이 멀어 자기들끼리 단톡방 만들어 제 돈 가로채려고 수작 부린 이야기를 줄줄 말하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벌개졌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랑 남편이 같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듣고 허겁지겁 내려와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말을 꺼냈는데요. 너 이혼하고 싶으면 네 할머니 땅 그거 위자료로 우리 아들한테 줘라. 그럼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혼 도장 찍으라고 할게. 저딴 소리를 하는데 할 말은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하기 싫더군요. 대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으니 저 대신 욕이라는 욕은 다 드셨어요. 회사라는 곳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시어머니는 손수 당신 아들 앞길을 막으셨는데 저는 덩달아 딱하고 안쓰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공기업이라는 곳이 약간 공무원 집단처럼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인상이 중요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남편은 저랑 이혼도 하기 전에 심할서까지 제출하게 되었는데 다시 지방에 있는 곳으로 부서 이동이 유력했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혼한다는 건 회사에 다 퍼진 사실이었고 이혼한 부부가 한 곳에서 근무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회사 측의 판단이었는데 저는 대환영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비교적 원만한 합의를 했는데 똑같이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도 정확히 반반 나눠 갖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한테 법이 정한 양육비를 주고 끝나는 걸로 의견을 모았어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죠. 사실 이것저것 따지면 소송을 하는 것이 저한테는 유리한 부분이 많은데 더는 시끄럽게 이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팔기로 했는데 저 대신 남편이 흥정을 잘해줘서 최종 18억에 땅을 팔기로 했어요. 그러니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받고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 반씩 나눠 깔끔하게 헤어졌는데 남편 입장에서도 이만하면 선방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하지만 더 큰 돈이 생길 거라고 김칫국을 마신 시어머니와 신우는 그걸로 만족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겠죠. 돈이 생길 줄 알고 다들 사이좋게 빚을 만들었으니 그 빚을 누가 갚겠어요. 사실 그 빚을 갚은 사람도 어쩌면 남편일 것 같아서 원만하게 합의 이혼한 건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남편 인생만 지옥이었죠.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의 연락처도 차단하고 회사에서
난동부린 사건이 있었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접근 금지 신청도 했는데 그 후 딸아이와 살 아파트를 매매해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나중에 남편을 통해 듣게 된 말로 시어머니가 오히려 제가 자기들을 이용했다고 괘씸하다고 하더라고요. 작업은 자기들이 다 했는데 제가 그 이익만 독타지했고 그러려고 착한 자기 아들 꼬드겨 이혼한 거라며 개거품을 무셨는데 신우는 파혼당하고 시어머니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집도 뺏기고 난리도 아니랍니다. 남편이 구한 집에 셋이서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빚은 남편이 갖고 있는 모양인데 얼마나 많이 썼길래 갚아도 표가 나지 않는데요. 그에 반면 저는 아파트 매매하고 남은 돈으로 아이 미래를 위해 작게 투자를 하며 돈을 불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돈에 대해서 알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성격상 모험을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 조금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많이 힘들긴 한지 아이 양육비도 끊겼는데 닥달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참에 연을 끊자 생각해 모른 척 했는데 회사 사람 말에 의하면 남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빚 갚으려고 돈을 버냐며 회사에도 무단결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른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는 알고 있냐고 물어봤던 건데 저라고 알 리가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과 양육비에 대한 것도 이만큼 참아줬으면 저도 한때는 남편이었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남편 덕에 제가 돈을 더 번 것도 있지만 애당초 저를 속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젠 할머니가 저런 사람들이랑 함께하지 말라고 그 땅을 남겨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땅을 판 것에 대한 죄책감도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 행복을 위해 할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일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내내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추억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며 지낼 건데요. 하늘에 있는 할머니와 그 외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엄마이니 더더욱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받는다면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 많은 날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작년 가을쯤 여기로 이사 왔고 원래 살던 용인의 아파트는 전세를 줬네요. 몇 년 전까지는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요. 하루하루 그날 일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다 보니 저도 여유 있다는 소리 듣는 날이 왔어요. 저는 사실 결혼해서 아랫 동서한테 엄청 무시받으며 살았어요. 제가 고졸이고 9급 공무원이어서요. 시댁에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동서였으니 말 다 했죠. 남편이 동서보다 늦게 결혼을 해서 아랫 동서가 윗사람 행세하는 건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제 학력과 직업을 갖고 빈정대는 건 너무 열받을 때가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좋게 말하면 전략적인 분이라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제 편 들다가
동서편 들다가 했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자기 아들들이 최고라 가끔 며느리한테만 의무를 강조했죠. 남편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고 무난하게 지냈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 사이가 크게 금갈 정도로 무리한 요구는 하지는 않았고요. 시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이고 마음도 좀 약하세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동서한테 비웃음을 당하면 저만 혼자 속이 썩어나고 열불 터질 때가 많았거든요. 제가 근데 여기 서초구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동서한테 한 방 먹여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동서는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인 사람이었어요.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이요. 그런데 아파트 일로 의외로 제가 인생 승리자가 된 거 있죠.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동서는 제가 남편과 결혼 약속을 한 후 형제끼리 밥 먹자고 해서 만났을 때부터 저를 딱 눈 내리깔고 쳐다보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암만 그래도 손윗사람 예비 신부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턱 치켜들고 인사했으니까요. 서방님은 사람이 참 좋은데 시아버지를 닮아서 조용하고 뭐든 아내 말을 잘 들어줬어요. 처음 만난 날도 그랬고요. 그날 저는 딱 느낌이 왔어요. 아, 서방님한테는 뭐 기대하면 안 되겠다 하고요. 그리고 동서와 어떻게 지내냐가 시집살이 관건이겠구나 했네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딱 맞았고요. 동서는 대형 피부과의 월급 의사인데 어쨌든 의사니까 다른 직종보다 돈은 더 많이 벌잖아요. 그것부터가 엄청 자랑거리였고 거기다가 자기가 의사라는 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 저한테 했던 말이 학벌과 돈 얘기였고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제가 이름 부를게요. 그래도 되죠? 박상희 씨 고졸인데 공무원 된 거 보면 머리는 나쁘지 않은가 봐요. 뭐 사람이 다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졸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안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 돼서 다행이지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월 200은 나오죠? 어떻게 첫 만남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나을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하고 열받으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대학을 못 간 건 고3 때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집에 어려운 일이 겹치면서 엄마를 도와 식당 일을 하느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5년 정도 지나니 안정을 찾았고요. 엄마는 늦게라도 대학을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 이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일단 시험 먼저 본다고 했어요. 그게 떨어지면 대학 입시 준비 다시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대학 갈 마음이 별로 없어서 공무원 시험을 꽤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한 결과로 합격했고요. 제가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요즘보다 더 치열했기 때문에 그것만도 대단한 취급을 받았어요. 나름 성실하게 일했고 남편과 결혼할 무렵에는 8급 공무원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사인 동서는 그런 게 전부 하찮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월급 갖고 제대로 된 아파트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사려면 늙을 때까지 엄청 일해야겠는데요. 근데 공무원은 아무리 일해도 수입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주버님도 월급 빤하고 어쩌나?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고 서방님은 대기업에 다녔어요. IT 쪽 일을 했고요. 대개 의사들은 의사끼리 결혼을 많이 한다던데 동서는 둘 다 의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며
서방님하고 결혼을 했다더군요.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고 한 번도 좌절 같은 건 해본 적 없나 보더라고요. 직선적으로 할 말 못할 말 쏟아내는 동서에 비해 서방님은 계속 제 안색을 살피며 미안해하는 눈치였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자기 동생 성격을 아니까 그냥 참고 있었대요. 나는 정호 쟤 저렇게 지 마음대로인 사람한테 잡힐 줄 알았어. 공부나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능력도 좋은데 사람 관계에서는 안 그런다니까. 특히 여자들한테. 정호 대학 때 사귀던 여자들도 다 저런 스타일이었어. 맨날 휘둘리다가 헤어지고 그랬지. 아,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은데. 엄마 아빠도 나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도 재수 씨 성격도 안 좋아했는데 지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못 말린 거지. 지금 보니까 그 결혼도 재수 씨가 하자고 그래서 한 것 같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열불 터져. 상견례 후에 시어머니도 동서를 염두에 두고서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암만 먼저 결혼했다고 해도 아랫사람은 아랫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할 말하고 아랫사람이 가르치려고 들면 그건 아니라고 칼같이 자르고 그래라. 알았지? 네 동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너 편한 대로 해. 시어머니가 예비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건 저는 전에도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시댁에서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있다는 소리였죠. 시부모님은 평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무난한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많은 사람들 축복 속에 결혼식을 했고 저희만의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시작했네요.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시집살이 한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동서였어요. 동서는 한마디로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맨 처음 집에 초대한다고 했던 사람이 서방님하고 동서였어요. 형제간에 잘 지내보자는 의미였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서방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집에서 하면 저희가 번거롭다고 밖에서 보자고 했대요.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저희는 성의를 보이려 했던 거라 은근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뭔가 저희 정성이 무시당한 느낌이랄까요? 남편 생각도 그랬어요. 이거 분명 재수씨 입김인 것 같은데 우리도 집들이 형제를 제일 먼저 초청하고 싶어서 집으로 부른 건데 정호도 모르지 않을 거고 느낌이 쎄해. 정말 우리 힘들까봐 밖에서 보자고 한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저 역시 남편과 비슷한 생각이었지만 장단을 맞추면 끝도 없이 안 좋은 상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네요. 밥을 먹기로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남편과 함께 예약한 레스토랑에 갔는데요. 동서랑 서방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무래도 집이 더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서는 저희가 왔는데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인사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큰 소리로 우리 왔다고 하니까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는 식으로 쳐다봤어요. 황당하더군요. 동서는 그때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빠르게 싹 훑고는 다시 휴대폰만 들여다보는데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저는 이럴수록 아랑곳하지 말아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서방님, 먼저 나오셨네요. 동서 잘 지냈어? 우리가 초대한 건데 늦어서 미안. 뭐 먹을지 안 정했지? 메뉴판 달라고 할까? 그러자 동서는 휴대폰을 옆으로 치우며 이렇게 말했어요. 좀 전에 핸드폰으로 다 확인했어요. 여기는 리바이 스테이크가 제일 낫다고 하니까
그걸로 시키죠. 육류니까 레드와인으로 하고요. 와인은 제가 알아서 고를게요. 형님, 서빙 좀 불러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발끈해서 나섰어요. 아니 재수씨, 저희 메뉴판 보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하면 어떡합니까? 와인도 그래요. 저희도 취향이 있잖아요. 아주버님, 와인 잘 아세요? 저보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이시죠? 처음 오면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 먹는 게 안전빵이에요. 제가 이것저것 고르느라 에너지 소모하는 거 막아준 거잖아요. 어차피 저희 위해서 마련한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형님 취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자기야. 오늘은 저 두 사람 위한 자리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동서 좋은 대로 시켜. 제가 싸움이 될까봐 중재에 나섰어요.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더군요. 뭐 양보라고 하시면 그런 거겠죠. 무슨 뜻이야 동서? 아니 여기 처음 오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알아서 음식 고르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양보라고 굳이 포장을 하시니까요. 순간 저도 몸이 차계신 게 느껴졌고 서방님은 저와 남편 표정이 심상치 않으니 미안하다며 좋은 시간 보내자고 일단 메뉴판을 받자고 했어요. 서방님이 열심히 수습하려고 했지만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네요. 저는 이 자리가 파토나게 하지 않으려고 서방님이 하는 말에 열심히 맞장구를 쳤지만 그렇다고 불쾌한 기분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저트를 먹고 일어나기 전 동서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형님, 나이도 있는데 명품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계는 예물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옷이나 구두나 가방 중에 제대로 된 명품 걸친 게 하나도 없네요. 나 명품 잘 안 사. 그럴 형편도 솔직히 안 되고. 그리고 오늘 형제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굳이 명품을 걸치고 들고 나와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서 어머님이 사주신 가방도 두고 나왔고. 누가 예물씩이나 들고 나오래요. 그리고 암만 가족 식사여도 이런 데 오면 TPO라는 게 있잖아요. 럭셔리한 곳인데 뭐 하나는 명품이어야 더 대접받고 그러는 거라고요. 아니면 여기 직원들도 쟤들 오늘 특별한 날이라 온 거지. 이런데 드나들 형편은 안 되는구나. 딱 안다니까요. 사람이 갖출 건 갖춰야죠. 그럼 동서가 나한테 하나 사줄래? 동서 돈도 잘 벌고 오늘 다 명품으로 들고 나온 거 보니까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결혼할 때도 선물 안 해줬으니까 결혼 겸 집들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을게. 그럼 기대한다. 제가 치고 나가자 동서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었나 봐요. 뭐 자기가 말하면 저나 남편이 쩔쩔매거나 기분 상하기만 하지 한마디 대꾸도 못할 줄 안 걸까요? 어쩜 그렇게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형님, 그런 거 담아두셨어요? 당황스럽네요. 담아뒀다기보다는 좀 그렇지. 이런 거 TPO는 챙기는 동서가 가족끼리 최소한의 예의는 안 챙겼잖아. 그래서 생각나서 말한 거야. 뭐 동서가 지금 당장 사주기 어려우면 천천히 사줘도 되고. 요새 돈 쓸 때가 좀 많긴 하지? 어머 형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로 보이세요? 사람 뭘로 보고? 아무리 제가 형님이나 아주버님보다 돈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로 하고 일어날까요? 오늘 잘 먹었어요. 라더니 씩씩대며 먼저 일어나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은 고소하다는 표정을 감추지도 않았고요. 집에 오면서 남편은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속에서 끓는 거 참느라 혼났다나요? 야, 진짜 저런 사람한테는 맞불 작전도 나쁘지 않네. 보니까 화내고 덤비는 것보다 자기처럼 대받아치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 나는 진짜 재수씨 때문에
의사들 인상이 다 나빠졌다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도 그래, 나는 환자이자 고객이니까 이렇게 친절한 척하는 거지. 너도 집에 가면 개차반일지 누가 알겠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거든. 내가 재수없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다짐이 나는 똑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인데 동서는 진짜 강적이야. 어머님이 해주신 조언도 있어서 한번 질러봤어. 내가 늦게 결혼했어도 윗사람이니까 단호할 때는 칼같이 자르라고 하시더라고. 이럴 때에도 할 말은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화를 내기보다는 침착하게 얘기했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잖아. 암튼 오늘 아마 재수씨 수치스럽다고 난리칠지도 모르겠다. 뭐 정호가 알아서 잘하겠지. 정호는 지 와이프니까 잘못한 거 알아도 뭐라고 하고 싸울 놈은 아니니까. 그래서 둘이 사는 거 아니겠어? 어떤 의미로는 천생연분이네.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 맞는 기념일이기도 해서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졌어요. 선물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식사는 어디서 하면 좋을지 계속 검색해보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고요. 그런데 정작 함께 의논해야 할 동서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더라고요. 자기야, 어버이날 돌아오는데 서방님하고 얘기한 거 없어? 동서도 깜깜무소식이고. 전에는 어떻게 했어? 아, 오늘 내가 정호랑 딴 얘기하다가 어버이날 말 나왔는데 자기네도 의논 중이라고 곧 연락하겠대. 그래? 근데 어버이날은 웬만한 한정식 괜찮은데 금방 예약 마감되잖아. 이번 주 내로 안 하면 예약 잡기 힘들 텐데. 두 사람이 생각한 데는 없대? 아직 재수 씨한테서 아무 얘기 못 들었다고 그러네. 자기가 혼자 정하려고 해도 그랬다가 나중에 난리칠까봐 싫대. 아, 진짜 걔는 왜 그러고 사냐? 너무 싸우는 거 싫어해도 문제야. 그럼 내가 전화해볼게. 이런 일로 전화할 수 있는 거잖아. 형제끼리 이런 거 의논하는 거 전화하는 거지. 무슨 전화를 하겠어? 그래. 뭐 집안 어른들 챙기자는 건데 전화해봐도 되지. 나는 자기가 재수 씨랑 말하는 거 싫어할까봐 얘기 못했는데 먼저 전화해보겠다니 고맙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기분 나쁘다고 이런 일까지 의논 안 할 수 있어? 라며 저는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 제가 어버이날 일도 의논 좀 하자고 문자를 보냈더니 자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밤늦게 전화가 오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형님, 저는 의사라서 남들처럼 전화 잘 받고 그러지 못해요. 진료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긴급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꼭 문자로 먼저 통화하자고 하는 예의를 보여주세요. 난 동네 피부과 페이닥터가 긴급 상황이 있는 줄은 몰랐네. 알았어, 주의할게. 나도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시부모님에게 예의 지키려고 동서한테 연락한 거야. 그래도 이런 일에는 형제들이 의논해서 하는 게 예의잖아? 제가 뼈 있는 말을 하자 동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했어요. 아,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주도하셔서 하면 어때요?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잖아요. 전에는 제가 계속 혼자 했으니까 해보시고요. 한정식집 괜찮은데 모르겠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급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혼자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어떻게 하시든 저는 그냥 따라갈게요. 동서도 저를 매기더군요.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서로 이런 신경전이 뭐가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랑 남편이 준비하기로 했죠. 우선 친구들이 고급 한정식 중 가장 괜찮다고 한 데에 서둘러 예약부터 하고 시부모님 선물을 샀어요. 남편은 대신 저희 친정 부모님 선물을 같은 걸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친정과 시댁 부모님들을 이틀 간격으로 만나기로 세팅을 다 해놓았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과 어버이날 기념 식사를 할 날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는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예약실 테이블에 미리 선물도 올려놓고 꽃 장식도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신 거였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다가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내가 어버이날 니들이 자기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정해서 자기 친정부모랑 식사하기로 예약한 날하고 겹쳐서 못 오겠단다. 그걸 우리가 출발하고서야 알려주더구나. 그런데 니들 정말 그랬어? 둘째네 따돌리고 니들끼리 정한 거야? 날짜 같은 건 미리 상의를 하지 그랬어. 그러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미리 날짜 얘기 안 했겠어요? 재수씨가 상희한테 결혼하고 첫 어버이날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대요. 나 참, 이거 어떻게 증명을 할 수도 없고. 엄마, 재수씨를 몰라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입을 다무시더라고요. 두 분도 둘째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는 뜻이었죠. 마침 직원이 와서 미리 맞춰놓은 코스 요리 서빙을 시작했고 저희는 기분을 풀고 어버이날 축하를 했어요. 가슴 한켠이 계속 찜찜했지만 그건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부모님도 저희한테 준비하느라 고생했다며 고맙다고 하셨고 저희도 건강하시라고 덕담도 하고 끝까지 잘 챙겨드렸네요. 집에 돌아왔는데 밤에 잠도 안 올 정도로 열이 받더군요. 아무리 참고 지나가려고 해도 동서가 저를 물먹였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 말씀 없고 얌전하신 시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안 하셨더라면 저는 진짜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문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나가 네가 아주 애를 많이 썼구나. 이번에 둘째 때문에 많이 속상한 걸로 안다. 우리는 네 심정 다 알고 있고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정호 녀석도 속으로는 미안해 할 거다. 우리 집 남자들이 소심해서 네가 더 신경 쓸 것 같구나. 그래도 네 신랑이 우리들 중에서 제일 낫다. 그걸로 위안을 삼아라. 뭐랄까 짠하기도 하고 우프기도 한 시아버지 문자에 저는 큰 소리 내지 말아야겠다 다짐했고 동서한테는 점잖게 미리 날짜 알려줬는데 겹치면 같이 조정했으면 좋을 것 같다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뭐 제 말을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러다가 근무지가 바뀌면서 남편과 경기도로 이사를 갔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일을 하느라 바빠서 동서는 제 머릿속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물론 전처럼 저를 무시하고 제 남편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열받게 했지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제 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딱 끊고 아예 무시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남편하고 휴일날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서방님네 얘기가 나와서 동서 뒷담화를 좀 했네요. 제가 전문직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고 남편이 의사들 좋게 안 보인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고 했죠. 이제야 내 심정을 이해하겠냐? 나는 그런 거 보면 정호가 보살이다 싶어. 서방님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하긴 정호 하는 일은 인정을 하니까 결혼을 했겠지. 그래도 이렇게 자꾸 분란 만드는 거 지도 아는데 그걸로 스트레스 받을 거야 뭐 어쩌겠어. 지가 선택한 사람이고 좋다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고 사회성까지 좋은 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남들 불편하게 하면서도 눈치 없고 지만 잘났고.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사이코패스 많다잖아.
그것도 다 편견이래. 안 그런 사람이 더 많고. 아무튼 동서는 사람 질리게 하는 데가 있어. 에휴, 그만하자. 우리가 이러는 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 남 흉보면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하더라.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우리는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자고. 그때 제가 임신 4개월이었거든요. 아이를 생각해서도 남들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부터 착한 마음 먹고 잘 지내자 싶었어요. 동서한테는 이미 2살 된 딸이 있었고 둘째는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도 자기네는 조리원을 일주일에 몇백만 원짜리를 들어갔다는 둥, 아이한테 친정에서 무슨 명품 옷을 사줬다는 둥 하며 저한테 태어날 아이가 안 됐다는 식으로까지 말했는데 저는 살포시 무시했어요. 동서의 밑도 끝도 없는 자랑질과 그녀의 이상한 사상에 대응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도 첫 아이는 딸을 낳았고 2년 있다가 둘째를 가졌어요. 비슷한 시기에 동서도 임신을 했고요. 시댁에서는 겹경사라고 어른들이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둘째 아이는 제가 이틀 먼저 낳았네요. 이번에는 둘 다 아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이 저와 동서 아기들한테 똑같이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나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재수 씨는 못 말리겠어. 나이를 먹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없네. 엄마 아빠가 우리 집이랑 자기네 똑같은 선물 줬다고 기분 안 좋다고 했대. 그걸 말하는 재수 씨나 말을 옮기는 정호나 같이 살아서 그런가? 점점 비슷해지는 것 같아. 에휴, 그래. 그 잘난 의사 선생 공무원이 나랑 똑같은 취급해서 기분 나빴구나. 친정에서 명품으로 다 발라줄 텐데 뭐가 걱정이래. 와, 나는 정말 그런 사람 안 만나서 천운이다, 천운이야. 나 같은 사람 없지. 고맙지? 그래, 고맙다 박상희. 이쁜 아이도 둘이나 낳아줘서 고맙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동서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승화시키며 지낼 정도가 되었어요. 뭐 그래 봤자 우리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거지만요. 또 시간이 지나고 저와 동서의 아들들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두 아이 돌잔치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동서는 짤쭉하게 이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서준이 돌잔치 꼭 하고 싶었던 데가 있거든요. 땡땡 호텔이요. 거기서 하면 같이 하는 건 생각해 볼게요. 참, 형님. 같이 하게 되면 반반씩 내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 비용 내실 돈은 있죠? 어머 동서, 나랑 우리 그이가 사회생활 벌써 몇 년 차인데 알았으니까 동서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 그럼 우리는 따라서 할게. 그렇게 하고 저는 얼른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어요. 동서가 땡땡 호텔에서 하면 같이 한다고 했다고요. 이런 걸 정확히 전달해 놓아야 나중에 제가 덤튀기를 안 쓴다는 걸 그동안 경험으로 터득한 거죠. 시어머니는 못 말리겠다는 듯 웃으시더니 저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뭐 저도 우리 아들 덕에 땡땡 호텔 가보죠. 못 갈 것도 없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그 호텔 비용 너네는 대지 마라. 두 손자 함께 돌잔치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줘야지.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친정에도 저희가 한다고 했어요. 아니다. 네 시아버지랑 벌써부터 얘기해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우리가 내마. 저는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했고 친정에서는 부대 비용을 보태주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요. 그렇게 돈 많다는 동서 친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와서 얻어먹기만 했다는 거였어요. 뭐 동선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화려하게 차리고 오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저는 동선애랑 완전히 의가 상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원인 제공자는 동서였고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아이들 사진을 같이 찍기로 해서 두 아이를 나란히 앉혔는데 호텔 직원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작은 꽃 펜던트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동서가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러는 거였어요. 아, 정말이지. 우리 애를 저런 애랑 똑같은 취급 좀 하지 마세요. 같이 앉혀놓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뭘 이런 구질구질한 것까지 똑같이 줘요. 여기 호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요? 서준이 이리 오세요. 유준이하고 붙어있으면 이상한 거 얼마?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를 냈네요. 제가 무시당하는 건 참겠지만 애한테까지 그러는 건 봐줄 수가 없었어요. 우리야말로 동서랑 서준이 하고 있는 거 사절이야. 그런 거만하고 못된 인간성 배울까봐 싫다고. 하, 진짜 기가 막혀. 이래서 고졸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되는데 어쩌다가 시집을 얽혀가지고. 나야말로 평생 동서 같은 사람하고 엮일 일 없을 줄 알았어. 공공기관에 아무리 진상이 찾아와도 동서 같지 않아. 동서가 의사면 다야? 친정이 잘 살면 뭐해? 인성이 개차반인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웬만하면 보지 말자. 동서 같은 사람 상대하려니까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없는 병도 생기겠어. 나는 뭐 무식한 사람 상대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집안 생각해서 여태 가만히 넘어가준 줄 알라고. 그렇게 아이들 돌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와버렸어요. 남편이 양쪽 집안 부모님들하고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동서가 그런 줄 모르고 있다가 돌잔치에서 저랑 아이한테 하는 걸 보고 엄청 놀랐어요. 저보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냐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이후 시댁에서도 저랑 동서가 웬만하면 부딪히지 않게 함께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그 무렵 외삼촌이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하셔서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회사로 들어갔어요. 작은 부품을 주로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몇 년 전부터 저더러 회사에 와달라고 하는 걸 제가 공무원 타이틀 놓치기 싫어서 있다가 아이 둘한테 들어갈 돈을 생각하니 외삼촌 회사 연봉이 훨씬 낫겠다 싶어 옮겼죠. 사실 공공기관 일도 힘든 건 꽤 많아서 회사 일이 특별히 더 힘들고 한 건 없었어요. 대신 야근하는 날이 좀 늘어났는데 그럴 때는 친정에서 아이들을 봐줬어요. 그러느라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시댁과는 좀 더 거리가 생겼어요. 동서네랑은 아예 연락도 안 했고요. 세월이 흐르고 큰아이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그동안 청약통장을 부어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외삼촌이 만들어주신 거였어요. 외삼촌이 갖고 있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물려주신 거죠. 외삼촌은 딱 하나 있는 아들을 여의고 숙모도 돌아가셔서 혼자 계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여동생이라 그런지 엄마한테도 해주시는 게 많았고 저희한테도 그랬어요. 뭔가 저희를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분이셨어요. 사실 저희는 청약이 되어도 걱정이기는 했어요. 거기 들어가서 살 만한 돈이 되는가 하는 문제였죠. 아이들 생각하면 강남으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할 때는 너무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으면 또 안 좋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딸아이가 유독 미술에 재능을 보였고 그걸 키워주는 건 그래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니 여러 가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외삼촌이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시더니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제 이름으로 된 거였는데 무려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외삼촌, 이거는 제가 못 받아요. 이런 걸 언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못 받아? 돈 많은 외삼촌이 너한테 이런 것도 못 챙겨주냐? 나 너 예전에
네 동서한테 무시당하는 거 유준이 돌 때 다 봤다. 그때부터 마음먹은 거야. 우리 조카 기 살려줘야겠다고. 외삼촌 마음이야. 그러니까 받아. 애들도 잘 키워야지. 그 집 몇 년 살다 새 주고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일단 들어가서 민서 미술 레슨도 잘 시키고.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미술 배우러 다니려면 애도 지치고 힘들잖니. 다행히 거기서는 그 좋다는 미술학원이 안 멀잖아. 그러니 외삼촌 말 들어. 저와 남편은 몇 번이고 고사했지만 외삼촌은 어른을 민망하게 할 거냐고 하셔서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저희가 서울로 이사를 한다고 하니 친정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고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아, 둘째 네가 성실하게 잘 사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이거 다 네가 착해서 받는 거야. 우리가 못해주는 게 마음 아팠는데 정말 잘 됐다. 감사해요, 어머니. 제가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게요. 어머니, 저희 집들이 할 때 꼭 오세요. 가다마다 거기를 안 가면 어디를 가겠어? 그렇게 저희는 기분 좋게 인사를 나눴는데 동서한테는 연락을 못 하겠더군요. 그동안 연락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강남 이사한다고 대뜸 연락하기가 좀 그랬어요. 남편이 일단 서방님한테 문자는 보내놓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내자고 했어요. 서방님하고 동서가 저희 이사를 축하해서 오겠다고 하면 오는 거고 아니면 말자고 마음을 비운 거죠. 사실 그쪽에 마음 비운 건 오래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했고 새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일을 처리하고 나니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집 정리는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요. 그래서 근처 마트에 가서 당장 필요한 거라도 사려고 집을 나서는데 동서한테 문자가 왔어요.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동서 병원하고 저희 집이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중간쯤 되는 위치에서 보자고 했어요. 동서는 저를 카페에서 무려 30분이나 기다리게 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기는 했지만 괘씸한 기분도 여전히 들더군요. 그렇게 늦게 온 동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아냥거리는 말부터 했어요. 어떻게 이쪽 적응은 됐어요? 뭐 그렇게 빨리 적응이 되지는 않죠. 근데 말이에요. 아무리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도 돈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셨대요? 저는 더는 동서를 봐주고 싶지 않았어요. 동서는 저희 이사 축하를 위해 만나자고 한 게 아니니까요. 물론 그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10여 년 만에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제는 시간차를 두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외삼촌이 준 통장 잔액 표시가 나온 부분을 캡처해서 말없이 동서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 그 문자 좀 확인해봐. 내가 보낸 거야. 동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자를 받고 곧 표정이 완전 변했어요. 그러더니 뭘 잘못 먹은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저와 문자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형님, 아무리 없이 살아도 이런 장난을 치면 어떡해요? 10억이요? 형님한테 그럴 돈이 어딨어요. 못 믿겠으면 서방님한테 물어봐. 우리 민서 아빠가 이미 서방님한테 말했다던데. 동서 귀에 안 들어간 것 같아서 내 통장 보여준 거니까. 나한테는 잘 사는 외삼촌이 있거든. 그건 몰랐지.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백지창처럼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유산 같은 거라도 받았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있는데 누가 조카한테 이런 큰 돈을 줘요? 외삼촌한테는 내가 자식이거든. 우리 가족이 외삼촌한테는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내가 이런 유치한 짓까지는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 의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너무 안 맞게 강약 약강으로 노니까 나도 좀 세게 나가보려고. 동서는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 우습게 안 볼 거 아니야.
암만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면 뭐해? 얘기 듣자 하니 동서 서방님도 안 챙기고 애들도 도우미한테 맡겨놓고 하는 것도 없다며. 비싼 옷 입고 다녀도 그렇게 태가 안 나고 얼굴이 다 거칠하다고 하더라. 동서만 병원에서 피부 관리하고 명품 사재 끼면서 치장하지 말고 가족 좀 챙겨. 가만 보면 동서는 가족한테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저기 형님, 그러니까 정말 형님한테 10억이 있는 거죠? 할 얘기가 그것뿐이야? 그럼 난 이만 가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동서는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이러는 거였어요. 형님, 그럼 저 2억만 좀 빌려주세요. 네? 아니, 너무 당황스럽네. 갑자기? 동서처럼 돈 많고 직업 좋은 사람이 왜? 그게 제가 병원 독립해서 나와서 환자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임대료 비싼 동네에 병원에 나서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지금 감당 안 되는 게 많아요. 은행 대출도 이제 한계고요. 형님, 어떻게 무이자로 저 2억 안 될까요? 2년만 쓸게요. 아니, 1년이요. 동서, 원래 이렇게 돈하고 학벌, 권력에 약한 건 알았는데 그래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해? 미안한데 나 이거 함부로 쓸 생각 없어. 그리고 우리 민서, 유준이 위한 거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알아봐. 어차피 다른 데 알아볼 거였잖아. 아니요, 형님. 이거는 하늘이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돈 빌릴 데 없었는데 형님한테 돈이 생겼잖아요. 동서는 그게 문제야. 너무 동서 위주라는 거. 나한테 돈 들어온 게 어떻게 동서를 위한 거야? 나랑 우리 가족을 위한 거지. 미안하지만 나는 그 돈 못 빌리겠어. 나 동서가 우리 유준이한테 했던 말 평생 못 잊어. 서준이랑 같은 취급하지 말라고? 뭐가 없는다고? 그것도 아이 부모 면전에서. 정말이지. 아무리 명품으로 치장을 했어도 동서는 진짜 상스러운 인간이야. 알겠어? 저는 동서를 뿌리치고 나왔고 동서는 계속 저를 따라오며 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한테 자기네 사정을 좀 봐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가 받은 돈이 아니라 마음대로 못한다고 했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동서가 돈을 너무 함부로 써서 집안 경제도 엉망이고 빚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병원 운영도 잘 못해서 문 닫기 직전이었고요. 형제끼리 이럴 때는 돕는 게 맞겠지만 동서는 무엇 하나 믿고 도와줄 구석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어요. 아무리 서방님이 보증을 서겠다고 해도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받은 대출들이 목을 죄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이 돈은 줄 수 없다고요. 시부모님도 저희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동서하는 걸 봐오셨기 때문에 친정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시부모님도 그동안 동서하고 동서 친정에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서방님만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건 서방님이 감당할 몫이고요. 그 이후 동서는 저한테 엄청 친한 척하며 문자도 자주 보내고 했지만 저는 거의 답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좋아서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통장에 있는 10억 때문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전처럼 함부로 하지는 않아서 좋더군요. 돈으로 이렇게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니 정말 싫은데 이런 게 먹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저희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끼리 오순도순 잘 살려고 해요. 그럼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